돈 보냈으면 됐지 내가 찾아가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냐? 어버이날에 같이 가자니까 돈 보냈으면 됐지. 자기가 왜 가냐던 남편 며칠 뒤에 돌아서더니 시댁 제사 준비하라고 통보하는 거 있죠. 며느리가 당연히 가야지. 이 소리를 아주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양쪽 부모 경조사비에 시어머니 보험료까지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는데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칼을 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수진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거실 식탁에 카네이션 세트와 건강식품 상자를 펼쳐놓고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을 고르게 묶고 카드에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소파에서는 재혁이 쿠션을 베개 삼아 누운 채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채널이 3초마다 바뀌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리본 끝을 가위로 말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이번 어버이날에 나랑 같이 친정 가자. 엄마가 얼굴 보고 싶어 하셔. 재혁이 리모컨을 배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선물 보냈잖아. 건강식품에 용돈까지 넣었는데 뭘 더 어쩌라고. 선물이랑 얼굴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 같이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되는 건데. 아, 귀찮게. 토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왜 거기까지 가. 돈 보냈으면 된 거지 내가 왜 가. 저는 포장 테이프를 뜯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돈 보냈으면 됐지. 자기가 왜 가냐. 매번 핑계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죠.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사위가 많이 바쁜가 보다 하며 웃으셨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설날에 전화로 물어보셨잖아. 재혁이 바쁘냐고. 그게 얼마나 서운하면 물어보시겠어. 장모님이 서운하시면 내가 전화 한 통 드리면 되지. 꼭 가야 돼? 재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캔맥주를 꺼내 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맥주를 따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효도는 마음이지. 마음은 돈이면 충분해. 굳이 얼굴까지 비추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재혁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말을 이어가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포장 테이프를 힘줘 끊고 선물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재혁이 친정에 간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결혼식 날, 첫 설날, 그리고 2년 차에 아버지 기일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에 3번. 그것도 제가 사정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울먹이며 끌고 간 결과였죠. 저는 선물 가방을 현관 옆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재혁이 맥주를 마시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저는 혼자 친정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제 어깨 너머를 힐끗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눈길이 누구를 찾는 건지 알았습니다. 왔어? 밥 해놨다. 들어와.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서며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카네이션을 꺼내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아이고, 이쁘다. 고마워.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만지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어머니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떴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리더니 옆집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구나. 사위는? 같이 안 왔어? 어머니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못 왔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죠 뭐. 에이, 어버이날인데. 요즘 세상에 어버이날도 안 오는 사위가 어딨어.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국을 뜨는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간 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등을 보인 채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을 헹구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이가 바쁜 건 엄마도 이해해. 근데 수진아, 네가 고생이 많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삼키고 있는 서운함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재혁이 반찬 좋아하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혁이한테 잘해. 부부가 좋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위 얼굴 한번 못 보면서도 그 사위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혁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맥주캔 서너 개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TV는 켜진 채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고 어머니가 싸준 반찬통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깍두기, 잡채. 어머니가 새벽부터 만드셨을 반찬들이었습니다. 재혁은 이 반찬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밥 먹으며 장모님 반찬은 맛있다고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서 그 장모님 얼굴은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양쪽 부모님 생신 챙기고 명절 선물 사고 시댁 경조사비 보내고 친정어머니 안부 전화하고 이 모든 걸 저 혼자 해왔다는 걸요. 그 사실이 처음으로 분노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쏟았던 눈물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죠. 재혁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친정 잘 다녀왔어? 응. 장모님 좋아하셨겠다. 선물도 보냈는데. 저는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거울 속 재혁을 봤습니다. 선물을 보낸 건 제 카드였습니다. 재혁이 보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 뭐가? 사위 얼굴을 보고 싶으신 거지. 박 여사님이 와서 사위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재혁이 칫솔을 컵에 탁 놓으며 화장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어제 안 간 거 가지고 또 시작이야? 시작이 아니라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는 얘기야. 재혁이 세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수도꼭지 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파운데이션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부은 눈을 가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오전 업무를 처리하는데 모니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돌린 채 설거지하며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어머니가 삼킨 수십 마디의 서운함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지연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떠먹는 척하며 젓가락으로 밥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을 먹어야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에 혼자 친정 갔거든. 재혁 씨 또 안 갔어? 응. 돈 보냈으면 됐지 자기가 왜 가냐고. 지연이 국을 뜨던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 말 작년에도 했다며. 재작년에도 했어. 수진아. 지연이 젓가락을 식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야. 내 친정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생각해봐. 너는 시어머니 생신에 빠진 적 있어? 없어. 시댁 명절에? 한 번도. 근데 재혁 씨는 내 친정에 5년 동안 몇 번 갔어? 3번. 지연이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자기 부모한테는 당연히 가면서 내 부모한테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그게 대체 무슨 논리야? 저는 지연의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획안을 작성하면서도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고 5년간의 기억이 저절로 재생됐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선물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시댁 선물은 공동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에 재혁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 생일인데 전화 한 통만 해줘라고 부탁하면 아 알았어 나중에 하고 말하고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생신에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카드를 쓰고 꽃다발까지 챙겼습니다. 재혁은 빈손으로 따라가서 어머니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아내니까요. 여자니까요. 5시 50분,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핸드폰을 보다가 어머니가 보낸 카톡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반찬 맛있게 먹어. 재혁이도 잘 챙겨 먹이고, 재혁이도 잘 챙겨 먹이고, 사위 얼굴도 못 보면서 사위 걱정을 하는 어머니.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재혁아,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제사잖아. 수진이한테 금요일 저녁에 오라고 해. 전 부칠 것도 많고 나물도 무쳐야 하니까 미리 와야 돼. 네, 어머니. 말해놓겠습니다. 잡채도 해야 하고 생선전도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해. 수진이한테 단단히 일러놔. 네, 알겠습니다. 재혁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댁 가야 해. 토요일이 아버지 제사니까 전날 미리 가서 준비하자. 저는 구두를 신발장에 넣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내 일정은 안 물어봐? 무슨 일정? 제사인데. 제사면 내 스케줄은 상관없는 거야? 재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제사가 무슨 일정을 물어볼 일이야. 며느리가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그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틀 전에 돈 보냈으면 됐지 자기가 왜 가냐고 했던 그 입에서 당연히가 나왔습니다. 자기 부모한테는 돈이면 충분하다며 안 가는 사람이 제 부모한테는 며느리가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이자 5년간 흐릿하게만 느꼈던 모순이 선명하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천천히 당겨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재혁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내가 식모야 뭐야? 왜 가? 재혁이 맥주캔을 집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돈 보낼 테니까 배달이든 뭐든 시켜.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 재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파에서 벗어나 식탁 쪽으로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버이날에 네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야. 돈 보내면 됐지 자기가 왜 가냐? 그게 내 말이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5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웠습니다. 재혁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소금통이 넘어져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제사는 다르잖아. 집안 행사라고. 다른 게 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둘 다 부모한테 가는 거잖아. 왜 내 부모한테는 당연하고 내 부모한테는 귀찮아? 재혁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다가 또 닫혔습니다. 3초, 5초, 7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혁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 자기 논리의 빈틈을 들킨 사람의 얼굴. 재혁이 의자를 발로 밀치며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쏟아진 소금을 손으로 쓸어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삼킨 말을 처음으로 뱉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재혁이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네가 몸이 안 좋아서 전날 준비는 못하는데 제사 당일에는 간다고. 저는 부엌에서 컵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누가 간다고 했어? 내가 알아서 조율한 거야. 전날 안 가도 되니까 당일만 가면 돼. 타협한 거잖아. 타협이라고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자기 혼자 결정해 놓고 그걸 타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현관에서 재혁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진짜 안 갈 거야? 저는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돈은 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재혁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등 뒤로 느끼며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조깅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 들러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옥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제사상에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하니? 재혁이가 네가 아프다고 하던데 많이 아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프냐고 물으면서도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집 와서 제사를 빠지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책을 다시 펼치고 글자 위에 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구두를 벗어 던지며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네가 할 말이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토스트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울렸습니다. 시집 와서 제사를 빠져? 내가 시집 올 때 혼수도 안 따졌어. 패물도 안 따졌어. 그 은혜를 모르고 이래?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초부터 내가 뭐 하나 요구한 적 있어? 며느리라면 제사 하나는 기본 아니야? 안방에서 재혁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따라 들어왔는지 아니면 안에서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혁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수진아, 네가 좀 심했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수 안 따지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5년 동안 시댁 경조사비, 명절 비용, 어머니 보험료까지 제가 제 월급에서 보탠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추석 때 친척분들 용돈, 설날 세뱃돈, 아버님 기일 제수 비용, 다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재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나간 거잖아. 공동이라면서 내 카드 명세서에 시댁 관련 지출 단 한 건이라도 있어? 하나만 보여줘. 재혁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돈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며느리가 어딨어. 어머니, 할 말씀 다 하셨으면 저도 더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거면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좋아. 나가면 빈손이야.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고 문을 닫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가 5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분노였지만 재혁의 눈에는 당혹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반박당해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잠든 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결혼 후 5년간의 가계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댁에 보낸 금액, 친정에 보낸 금액, 제 월급과 재혁의 월급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 줄 한 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다고요. 월요일 아침 재혁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밥 뭐 먹을까? 계란 부칠까? 주말에 시어머니가 찾아와 고성이 오갔던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리셋하는 것. 5년간 이 방식에 제가 매번 말려들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아침 안 먹어. 먼저 나갈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 재혁이 시어머니 편에 선 것, 제가 처음으로 따졌던 것까지. 지연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말로는 절대 안 바뀌어. 5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갑자기 바뀌겠어? 나도 알아. 근데 이혼 진짜 생각하고 있으면 감정 말고 증거부터 모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내 대학 동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 최도윤이라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 저는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수요일 퇴근 후 저는 재혁에게 야근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최도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상담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과 재산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간 가계부 정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결혼 5년 맞벌이, 아파트 대출 상환, 시댁에 보낸 돈, 남편의 이중잣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핵심은 재산 나누기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보험료 납입 기록.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남편한테 눈치 안 채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준비 중에 상대방이 알면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어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재혁이 잠든 뒤 서재에 앉았습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카드 명세서를 출력하고 시댁에 보낸 송금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료 납입 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5년간 제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의 총액을 계산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혁은 매일 저녁 시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전화하지만 목소리는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이 통화를 끝내고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한테 전화해. 제사 때 일 사과하고. 사과할 일 없어. 왜 이렇게 고집이야?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걸. 저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한숨을 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2주 동안 자료를 정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 5년간 시댁에 들어간 총 지출은 약 4,800만 원. 그중 제 월급에서 나간 금액이 3,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혁이 친정에 쓴 금액은 명절 선물비 합산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회사에서 팀장 오상훈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한 대리, 이번 3분기 유통사 제휴 프로젝트 총책임자 맡아줘. 규모가 크니까 부담될 수 있는데 성과 좋으면 하반기 승진 심사에 올릴게. 맡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서야 할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으니까요. 낮에는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밤에는 이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았습니다. 어느 퇴근길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다. 재혁이는 잘 있어? 응, 잘 있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여야 했습니다. 한 달 뒤 최 변호사에게 정리한 자료 전부를 전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은 입증 충분합니다. 원하시는 시점에 바로 절차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젝트 결과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2달 정도 뒤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평소대로 생활하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달, 2달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2달째
저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유통사 제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팀원 8명을 이끌고 발표와 현장 미팅을 소화했습니다. 밤에는 재혁이 잠든 뒤 서재에서 최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재산 분할 계산을 수정했습니다. 재혁은 제가 야근이 잦아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회사 많이 바쁜가 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새벽 현관에서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재혁이 구두를 벗다 넘어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 끝까지 퍼졌습니다. 재혁은 바닥에 앉은 채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마누라가 요즘 제사도 안 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니까. 취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다 듣고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숙취로 늦잠을 자는 사이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위에 놓인 재혁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 카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친정이 원래 그 모양이니 며느리 교육이 안 된 거야. 그 아래 재혁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걔네 집안이 원래 그래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그 화면을 찍어 저장한 뒤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 10분 뒤에 왔습니다. 이미 열려있던 화면을 본 것이라 증거로 쓰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남편이 직접 친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을 녹음으로 확보하세요. 그 주 저녁 저는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대.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나. 재혁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 그래도 같이 한번. 아, 솔직히 그쪽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니네 엄마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그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3개월 차 중간 발표가 열렸습니다. 제가 주도한 마케팅 전략을 유통사 임원진 앞에서 발표했고 계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팀장 오상훈이 전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핵심은 한수진 대리입니다. 다들 고생 많았지만 한 대리가 없었으면 이 결과 못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성과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제가 혼자 서기 위한 바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연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최 변호사를 만나 최종 재산 분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액의 68%가 제 기여분이었고 자동차 할부금도 절반 이상 제가 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유리한 결과 나올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했습니다. 추석 때는 무조건 와야 돼. 집안 행사에 빠지면 동네 창피해. 재혁은 그때마다 저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들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저는 생각해 볼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주말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많이 야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회사가 좀 바빠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응, 걱정 마.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곧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저는 고기를 씹다가 목이 메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넉 달 만에 최종 보고일이 왔습니다. 유통사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마치고 계약 체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팀장 오상훈이 발표장을 나서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대리 승진 추천서 올릴게.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건너편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혁이 늦잠에서 일어나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혁의 눈이 식탁 위 봉투에 멈췄습니다. 앉아. 할 얘기 있어. 재혁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 펼치는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 합의서? 이게 뭐야? 재혁이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이야? 이런 걸로 내가 쫄릴 것 같아?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철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5년간 재산 내역이야. 아파트 대출 갚은 거, 자동차 할부 낸 거, 생활비 쓴 거 다 정리했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 기여율, 자동차 할부 분담 내역, 생활비 지출 비교표. 재혁의 표정이 비웃음에서 멈칫함으로 다시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 집 내 명의야. 재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의는 내 거 맞아. 근데 대출 갚은 돈의 68%는 내 월급에서 나갔어. 여기 은행 기록 다 있어. 이건 내 기여분이야. 재혁이 서류를 움켜잡고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훑는 재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부가 같이 번 건데 이렇게 따지는 게 말이 돼?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이 번 돈이라면서 시댁에 보낸 3,200만 원은 왜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어? 친정에는 공동자금에서 단 한 푼도 안 썼잖아. 양가 지출 비교표를 재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댁 4,800만 원, 친정 200만 원. 재혁의 입이 닫혔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 재혁이 갑자기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친정도 같이 갈게. 제사도 안 시킬게.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어. 5년 동안 다음에는 잘하겠다는 말 몇 번 했는지 세어볼까? 저는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서명이 적힌 칸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사인했어. 재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5년을 참았더니 그 5년 동안 우리 엄마는 사위 얼굴도 못 봤고 나는 남의 집 제사상이나 차렸어. 이혼이 그것보다 무섭진 않아. 서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며? 당장 이리 와. 어머니,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맡겼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미리 예약해둔 원룸으로 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상자 2개를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재혁이 안방에서 나와 현관에 섰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야? 재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붙잡을 거였으면 5년 전부터 했어야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지연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상자를 싣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지연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울 줄 알았는데 안 울리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아파트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재혁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등에서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룸에 짐을 풀고 홀로 앉은 첫 밤이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옷을 꺼내 작은 옷장에 넣고 상자 2개에서 세면도구와 살림살이를 꺼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원룸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식탁 위에 컵라면 하나뿐이었습니다. 허름하고 좁았지만 시댁 제사상 앞에 서서 전을 부치던 부엌보다 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 5가지를 무치며 허리가 끊어지던 그 명절 아침보다 이 컵라면 한 그릇이 따뜻했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지막까지 마시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내일 찾아가서 직접 말하자고 마음먹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정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엄마 앉아. 할 얘기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똑바로 앉으셨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저는 하나씩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재혁이 했던 말, 며칠 뒤 제사가라며 통보했던 것, 제가 처음으로 대받아친 것,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30분 넘게 소리 지른 것, 변호사를 만난 것, 매일 밤 자료를 모은 것, 카톡에서 재혁이 우리 친정을 비하한 걸 본 것, 녹음을 확보한 것,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고 재혁에게 통보한 것, 어젯밤 원룸으로 나온 것까지.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고개를 조금씩 숙이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참으라고 했지.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부부는 참고 사는 거라고. 시댁이 좀 힘들어도 견디면 나아진다고. 그 말이 너한테 독이 된 거다. 엄마 탓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네가 5년을 버틴 거잖아. 엄마가 일찍 너한테 나와도 된다고 말했어야 했어. 엄마가 미안하다, 수진아. 저는 소파로 옮겨 앉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을 닦으셨습니다. 1번, 2번. 눈물이 계속 나와서 결국 소매로 닦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등을 펴셨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참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자료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내미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재혁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참으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지 열흘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나 재혁이 고모야. 김정란. 시아버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명절에 두어 번 본 적 있는 분이었죠. 집안끼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재혁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만나시는 건 자유인데 혼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세요. 이틀 뒤 시청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김정란과 재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최 변호사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정란이 커피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혈기에 이러는 거 아니야? 젊은 부부가 다 그렇지. 싸우다 보면 말이 과해지는 거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턱을 약간 치켜들고 입꼬리를 살짝 내린 얼굴.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혁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치, 재혁아? 김정란이 재혁의 팔을 툭 쳤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은 있지. 근데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좀 잘못한 부분. 그 말투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시선도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수진 씨.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재혁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분할 내역서와 위자료 청구서입니다. 모든 항목에 은행 거래 내역하고 납입 기록이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재혁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넘기다가 금액이 적힌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금액이 말이 돼? 장난하냐? 최 변호사가 가방을 들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정란이 수진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다투기 시작했지만 최 변호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의뢰인한테 솔직하게 말했대요. 이 정도 기록이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합의가 안 되자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전화했더라. 며느리를 이렇게 키웠냐고. 딸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고.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잠깐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확신이 생기더라. 네가 잘 빠져나왔다는 거. 엄마. 재혁이 엄마가 저런 사람인데 거기서 평생 살면 네가 뭐가 되겠니? 잘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에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이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재혁을 보지 않고 조정위원을 향해 준비한 증거서를 꺼냈습니다. 5년간 남편이 친정 방문을 거부한 사례, 시댁 행사에 저를 강제한 내역, 녹음 자료, 그리고 양가지출 비교 내역서입니다. 서류를 한 장씩 조정위원 앞에 올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재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옆에서 함께 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제 기여분에 따라 유리한 비율로 정리됐고 위자료는 전액이 아닌 일부가 인정됐지만 재산 분할에서 제 기여를 압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원했던 방향에 가까운 결론이었습니다. 재혁은 조정안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재혁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대요. 저는 옆에 선 최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끄덕였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뒤에서 재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돌아보니 재혁이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했다. 저는 3초쯤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5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부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2달 뒤 회사에서 마케팅팀 과장 발령이 났습니다. 팀장 오상훈이 제 자리로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과장, 축하해. 네가 이 팀의 미래야.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반년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이제 됐다고 되뇌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지연과 고깃집에 마주 앉아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대단하다 진짜. 네가 도윤 변호사 연결해 준 게 시작이었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 거품이 넘쳐 손등을 적셨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 동지가 있다는 것. 그 주말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을 정리해 친정어머니 집 근처에 넓은 투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 근처로 이사 왔어. 자주 보자.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사 후 첫 주부터 퇴근길에 어머니 집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반찬을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딸이랑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시며 웃으셨습니다. 5년간 혼자 와서 혼자 돌아갔던 이 식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된장찌개인데, 같은 깍두기인데 맛이 전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을 통해 재혁의 근황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혁은 재산 분할 정상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결국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매가 진행되는 동안 원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와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게 되면서 매달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첫 제사를 재혁 혼자 준비하다가 전을 태우고 나무를 망쳤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으로 상을 차렸고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돌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했으면 저 꼴이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혼 넉 달 뒤 어느 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장바구니에 양파를 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카트를 멈췄습니다. 2초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사니? 시어머니가 짧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승진 후 첫 프로젝트에서 성과급을 받은 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자. 비행기표 끊었어. 뭐? 돈 아까운데. 엄마, 그냥 가자.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고. 아이고, 뭘 입고 가지? 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옷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간 사위 없이 혼자 어버이날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에게 이제라도 딸로서 제대로 된 효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공항 카페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참지 마라. 내 인생이니까. 저는 창밖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5년간 식모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끝나고 제 이름으로 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섬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나온 결혼 생활도 저렇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수진 씨의 사연을 끝까지 읽으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는 참고 사는 거다. 시댁은 그러려니 해라. 그 말들이 틀렸다고만은 못하겠어요. 그 시절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참는 게 나를 지키는 건지 나를 잃어가는 건지 그 경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5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 경계를 찾았어요. 늦은 때란 없다고 하잖아요. 수진 씨의 어머니도 말씀하셨죠. 이번엔 참지 말라고. 여러분도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